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여름휴가 떠났습니다. 북한이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한 직후여서 과연 이 시기에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 부추길 수 있다며 휴가 가서도 안보 문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희 세명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SBS의 원일이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첫날은 동계올림픽 열리는 평창에서 보냈는데 오늘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동할 계획이라고만 돼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공개된 거는 없죠. 예. 사실상 하루 연기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토요일부터 일정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금요일 밤에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쐈잖아요. ICBM급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토요일 날 일정 하루가 결국은 미뤄진 거고, 예정대로 이제 일요일부터 평창에 가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평창이었죠. 목적지는 200일밖에 남지 않았고, 평창에 대한 이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휴가지를 평창으로 가서 하기로 한 거는 이건 예정됐던 겁니다. 다만 26일부터 북한의 징후가 좀 예상치가 않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다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휴가를 취소하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 감안됐고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서 또 북한은 한국은 빼고 미북 간의 그 대화만 하는 이런 그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이런 의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이면적으로 휴가를 소진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휴가는 예정대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진해 군부대 내의 대통령 휴양소는 사실상 청와대 벙커라고 봐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군 통수권 행사하는데, 지휘권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지금 설명입니다. 화상회의 다 있고요. 거기에서 군 작전을 수행하는데 진두 지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원 중계로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긴급 상황에서도 진해 군 휴양시설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양문석 소장 보시기에요. 네. 대통령 휴가 간 것, 북한의 도발 직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등 기존에 공약했던 부분들을 지키는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야 간에 있어서의 이제 이 비판이나 비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외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오히려 잘 쉬다가 편히 심신을 쉬다가 오시라라고 하면서도 격려하는 이런 대변인 성명도 나왔는데요. 현실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휴가지나 별장에서 쉬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쉬는 것 자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언론 보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떠나줘야 그 밑으로 쭉 쉴 수 있고, 공무원들도 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에 대통령이 일단 북한으로부터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 담대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 자체가 외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이 상징적 의미 아닐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휴가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데, 휴가 관련해서 미국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하나 있긴 있었죠. 언제였냐 그러면은 2001년도 부시 대통령 때, 그 당시 8월 정도 되면 미국이 거의 정치 휴직에 들어갑니다. 거의 휴가를 가기 때문에. 당시에도 크로포트 목장에 부시 대통령이 휴가를 갔을 때 알카에다가 항공기 납치 계획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딱 한 달 뒤에 바로 9.11 테러가 사건이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난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휴가를 가야 되는 이유, 가지 않아야 되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언제 어디서나 하든가 지시를 할 수 있고, 또 국가 안보와는 직결되는 그런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죠. 휴가를 이제
가야 하는 이유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저렇게 하더라도 내 남북 관계의 정책적 기조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런 부분 그리고 국가적 지도자로서 어떤 위기 상황의 의연함 이런 것들을 내보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이라든가 위기 상황이 오면은 휴가를 가지 않았어요. DJ도 그랬었고 YS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랬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휴가를 반납하고 관저에 있어서 그 비상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비교가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제재 조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일각에서는 선제 타격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휴가를 통해서 그렇게 의연함이라든가 뭐 그런 약속을 꼭 지킬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에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 저는 볼 겁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과 양무석 소장님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대통령의 휴가 대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의 이종철 대변인. 휴가에 대응한 지 단 하루 만인데요. 대통령께서 휴가를 간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며칠 좀 늦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장 사드를 추가 배치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사실 그러면은 대통령 휴가 기간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은 휴가를 다녀와서 그제서야 진행을 시킬 것인지 그러면 벌써 또 일주일이 가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다. 네, 다음은 정의당 반응입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와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휴가문화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휴가지에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망중한을 즐겨달라. 거의 청와대 대변인 이상의 반응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았다. 홍준표 대표도 이번 주에 휴가를 가서 휴가 가요. 안 한 건가요? 네, 예, 휴가를 가요. 홍준표 대표 자체가 지금 휴가를 가요. 다만 이제 고향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추미애 대표도 휴가입니다. 7말 8초 대한민국도 국회 정치 휴직이기 때문에 휴가들은 일정대로 다 가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좀 대변을 좀 해준다면 대통령의 휴가 강행을 안보불안이라고 하는 시각하고 법정 휴가라는 이 극단적인 시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쪽 다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이쪽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정치권 내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이 휴가를 가야 될 이유와 안 가야 될 이유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보다는 가야 될 이유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갔다라고 하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 거지 법적으로 휴가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 접근 방법은 정치권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야 정치 지도자들도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정치권이 화들짝 놀래서 이거를 휴가들을 전부 다 취소를 하고 다시 모여서 또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 전체적인 안보 상황과 이 위기의식에 대한 이게 합당한 조치냐, 이게 합리적인 대응 수위냐라는 데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어디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야 정치권들이 왜 휴가를 이렇게 강행하느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해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도 휴가는 일정대로 다 갑니다. 다만 해외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택에 머물거나 고향에 가서 전국을 구상하고 전국 상황을 안보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정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도 휴가를 가고 민주당 여당 대표도 휴가를 가고 그런데 바른정당은 이번에 휴가 일정이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 일정을 특별히 잡지 않은 지도부가 그런 바른정당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약간 이렇게 연관관계가 좀 있어 보여요. 휴가라는 본질적인 영역을 터치하는 것보다 우리도 하냐, 우리는 안 하냐라는 그 처지와 상황에 따른 그 평가들이 이제 겹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의미가 계속해서 이제 뭐 ICBM급 그 발사 문제 이후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대통령이 안 가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면서 담대하고 의연한 그 모습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두 측면에서 어떤 메시지가
그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메시지인가. 이제까지 이러한 사태가 터졌었으면 역대 대통령들은 아무도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어 왔고,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의 메시지를 주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그 메시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를 가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 휴가를 가기로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휴가까지 취소하면 국민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청와대와 연락이 되고 회의할 수 있는 체제를 다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이 휴가를 가더라도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언제든지 어디서든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 시기가 휴가 중이에요? 휴가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끝나고 한다는 거예요. 8월 5일 날 지금 귀경 일정으로 예. 돼 있어요. 이 일정이 지금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휴가를 일정대로 다 소화하겠다는 이유는 아까 다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8월 5일까지 지금 휴가는 일정대로 소화한다는 거고, 또 그때 청와대와 백악관이 조율 일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뒤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화 통화를 해서 대북 문제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휴가 중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정상도 이미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당사자인 우리 대통령이 휴가 중이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굳이 전화 통화를 휴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라고 청와대가 공개한 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점이 참 재밌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휴가를 끝나와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휴가를 충분하게 다 즐기고 난 다음에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점에서 볼 수가 있죠. 뭐냐 그러면은 지금 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휴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점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면적으로는 여기 전략적 수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휴가를 끝나고 난 다음 직후에 전화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과 정책을 재검토한 다음 이걸 기조로 해서 일본과 미국과의 통화를 통해서 북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입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야겠다. 이런 보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상일 교수님께서는 뭐 긍정한다 내지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뭐 판단 안 해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청와대 안에서도 구상이 가능합니다만 휴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점들은 실질적으로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휴가라는 그런 점을 통해서 국민적인 안도감 또 안식감,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일 정상과 전화 통화를 예.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굳이 휴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청와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다 전략적으로 일정 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휴가 중에서 전화 통화야 뭐 15분, 20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휴가를 마치고 나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희 교수님 저는 뭐 적극적으로 시기적으로 뭐 빨라야 되긴 합니다만 충분히 휴지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구상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 구상 후에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양무수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뭐 지금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그 베를린 평화 구상이 사실상 그 무너진 것 아니냐.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예여운 대표 같은 경우도 베를린 구상을 철회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베를린 구상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한 축과 대화와 협상이라는 한 축, 요 두 축을 동시에 끌고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더 이상 김정은은 대화 파트너가 아니다, 북한은 대화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접으라고 하는 보수 언론들의 강력한 비판과 그 다음에 보수 정당들의 비판들이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 실제 이것들이 예전에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를 놓고 대한민국이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실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보적인
그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학자들도 기존의 김정일 체제를 대하는 방식과 김정은 체제를 대하는 방식은 달리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평화구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또 그 비판들도 나오고 제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장 1차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인 전략이 수정이 되면 그 수정을 가장 누구랑 먼저 의논할 겁니까? 그거는 미국하고 의논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적어도 한 일주일간의 그 기간들 속에서 이후에 대북 전략과 그 동북아 전략들을 재구성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고 그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휴가 이후에 미국과 통화하는 게 사실상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전화 통화를 해봐야 할 얘기가 서로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휴가 중에도 전화 타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전화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얘기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원일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그럼 미국하고 일본 정상가 왜 전화 통화를 했을까요? 그들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론적인 답변. 예. 그러니까 정말로 매뉴얼에 따른 전화 통화는 미일 간에는 할 수 있어요. 공조를 강화하고 압박을 강화하고 할 수 있죠. 우리하고는 얘기가 좀 달랐잖아요. 지금까지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되고 역할을 달려야 되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만 전화 통화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더 크죠. 그러니까 미일 간에는 할 수 있어도 한미 간에는 지금 할 얘기가 지금 없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청와대는 왜?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휴가 이후에 한다고 해서 왜 휴가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요. 전화 통화하는 거를 왜 예고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휴가 이후에 하겠다라는 예고를 왜 했냐. 처음에는 브리핑할 때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많은 기자들이 오늘이나 뭐 내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청와대 쪽 반응이 휴가 이후에 한다라고 나중에 추가 브리핑이 된 거죠.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휴가를 간다니까 여기에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대해서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봐야 되겠죠. 휴가가 갔다 와서 미국과 일본과 전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 원일께서 원일 기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일종의 휴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에도 이야기했는 부분이고 베를린 쪽에서도 이야기했는 부분이고 여기에 주도권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소위 말하자면은 주도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상당한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충분한 고려를 하고 여기에 명분을 쌓고 이론을 붙이고 논리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냐. 예, 양문석 소장님 말씀은 못 맞추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은 대북 문제든 대미 문제든 그다음에 국내 여론의 문제든 자신감 있게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 참모들의 문제죠.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자신감을 못 받쳐주고 여론으로부터 공세했던 정치권으로부터 받을 비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하나하나의 행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논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계속 대통령 행보에 쫓아가기에 급급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참모들이 불안해서 여론과 정치권의 공세가 불안해서 전환을 할 거야. 그런데 언제 할 건데? 그때 휴가 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대답을 해가지고 외려 대통령 휴가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이고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농어촌에 대한 진흥 측면,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붐 측면 이러한 것들을 청와대 참모가 휴가 이후에 전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상당 부분 삭감시키고 훼손시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참모들이 잘못하는 거죠, 이거.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간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일은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설명인데요. 야당 일각에서는 과연 북한이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 상황에서 굳이 휴가를 가야겠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WTO 상소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종 상소위원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당시에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건데요. 청와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교역국가의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WTO 상소기구 운영 절차에 상소기구 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90일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규정의 취지는 해당 상소기구 위원이 맡은 소송 사건을 동기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소송 사건을 더 이상 맡지 않으면 관련 법과 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리 김현종 신임 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본인이 맡은 소송 업무를 다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참여정부 당시에는 외교통상부 소속이었는데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직책 이름은 똑같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콜롬비아대 졸업했고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위원, 상소위원이라고 부르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WTO 상소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입각을 하게 되면서 저 자리를 또 다른 나라에 뺏기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뺏겼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소하실 텐데 WTO 상소기구라는 게 2심 재판부라고 보시면 돼요. 2심 재판부요? 2심 재판부에 사실상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게 상소위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 복잡다난한 전 세계 모든 자유무역 협정에서 생기는 모든 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도 1심 끝나고 최종심인 2심의 재판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만나는 데기 때문에 저 자리에 이게 그만두고 나면 90일 동안은 다른 직을 못 맡게 되는 그런 규정이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해석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유리하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면 90일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게 판결에 보통 한 90일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얽혀있는 소송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빼간 그 자리에 다시 한국에 그 티오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상희 교수님 의견을 여쭤볼까요? 왜 12여 년 전에 물론 한미 FTA가 어떤 협정이고 협상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흘러간 물을 지금의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는데 왜 굳이 또 흘러간 물을 사용하려 했을까? 글쎄요, 저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김주성 축구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야생마요. 예, 야생마. 갈기머리에서 이렇게. 대우 로얄즈 소속이었죠? 네, 엄청난 공격수였죠. 이분이 공격수에서 갑자기 수비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수비수로 전환해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되죠. 은퇴 직전에 예, 그렇죠. 나중에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축구에서 어떤 분석을 했냐 그러면은 역시 지피지기여야 된다. 공격수를 해봤으니까 공격수의 마음을 수비수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이 발표가 아주 재밌거든요. 어떻게 발표했냐 그러면은 국익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합리적, 실효적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또 예상은 한번 됐었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저서 운명에도 이 김현종 본부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본부에서 상당히 평가가 좋은 사람이다. FTA에 있어서 김현종 본부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재협상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앞으로 야기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본부장이 다시 이 일을 맡는 것은 어쩌면은 최선의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김주성 선수의 비유를 해서 김현종 통사교섭 본부장을 재경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요. 양무석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가에 대해서 김현종 그 통상교섭 본부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는 2006년 한미 FTA 과정에 있어서 그 방송통신 영역에 있어서 그 반대를 투쟁위원회에 제가 정책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현종 그 통상교섭 본부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대 선결 조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를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스크린 커터 내주고 의약품 가격 그 요구하는 대로 주고 그다음에 배기가스 미국 자동차 그 수입하는데 그 길 열어주고 그다음에 그 MB 정권이 그 정말 그 식겁을 했던 강욱병 쇠고기 그 수입을 허용하고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이 네 가지가 4대 선결 조건이었는데 이걸 먼저 갖다 주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에 비판할 때 검은머리 미국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김현종 씨가 갖고 있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의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상당 문제가 많았다라는 지적과 두 번째 버시바우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에게 그 7월 25일, 2006년 7월 25일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의약품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밝히면서 그 밝힌 사건을 놓고 미국이 그 괜찮은 코멘트,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두 번째는 미국이 협상할 때 그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알고 여유있게 협상에 대응하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나는 한국 정부 내 협상 대표단들에게 죽도록 싸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도록 싸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실상 저 사람이 간첩이냐? 아니냐, 이 논쟁이 스파이냐 아니냐, 미국에서 파견 보낸 대한민국의 협상 당사자냐 아니냐, 이 논쟁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현종 씨를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앉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앉혔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4대 선결 그 조건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달에 그 연합뉴스하고 2006년 11월 달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나에게 보고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김현종 씨를 그 두둔해왔던 그 과정들이 쭉 나타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인선 배경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에 문재인 현 대통령이 김현종 씨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했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사실상 한미 FTA 1차 협상들을 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김현종 씨에 대한 부분들이 그 좋은 감정이 있고 더 김현종 씨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김현종 씨 이후에 그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던 김종훈 씨가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종 씨는 새누리당으로 안 가고 계속해서 민주당과 함께 지금까지 왔고 실제 나중에는 또 그 지난 총선 직전에는 또 입당도 하는 이런 과정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들이 참 재밌는 게 배신하거나 뒤통수 쳤던 사람들은 정리를 하지만 끝까지 지켜주고 피해를 입었거나 그 고수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이러한 인사 원칙들이 이번에도 관철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예, 양무석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MB 정부가 뭐뭐 했었던 광우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때는 깜짝 놀랐었던 내지는 긴장했었던으로 좀 표현을 바꾸도록 하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얘기하시면서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런데 한미 FTA 이번에 개정 협상 제안한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니에요. 네네. 결과적으로 아까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 검은머리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미 FTA 잘 된 협상 아닙니까? 한미 FTA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2011년 그러니까 한미 FTA 비준이 2011년 11월에 이제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받거든요. 그럼 2011년에 한미 FTA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에는 109억 정도였는데 우리가 작년에 보면 143억으로 한 40억 정도 적자를 봅니다. 상품 교육은 교육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는요, 심각하게 적자 현상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게 서비스 교육의 적자가 충분히 예상되고 이 영역에 있어서 잘 방어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4대 성결 과제 중에 2가지가 서비스 교육입니다. 첫 번째 스크린 커터,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의약품 가격 문제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적자 구조에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한미 FTA가 과연 이익이었냐 아니었냐는 평가하기에 아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자꾸 제가 질문 드리는데 이번에 그러면 양 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한미 FTA 개정하자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하죠.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FTA 이후로 지속적인 적자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협상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49억 달러의 적자 이 부분은 의제품 적정 가격 이것 때문에 서비스 부분 때문에 저작권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전문적인 영역도 있었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특이한 점이 있죠. 사회 정책 관련 부처에서는 대부분 소위 말하자면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을 보면은 좀 실무적이고 굉장히 국익적 관점이 강한 이런 전문 부처 쪽에서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능한 사람들이 배치가 됐어요. 예로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고 특히 이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실무 협상을 요구하는 그런 전문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은 이 본부장을 내세운 그 자체가 실리적인 그런 인사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랙 자체가 두 트랙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오늘 이 기자 아까 얘기하시려고 했던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나왔던 당시 2007년도 화면을 지금 보시면요. 예. 저 자리에 저는 이제 취재 기자로 있었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김현종 당시 본부장은 표정이 굳어 있고. 지금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도 김종원 다음 통상교섭본부장이네요. 그렇죠. 예. 김현종은 얼굴이 굳어있고 수전 수호부는 생글생글 웃었단 말이에요, 저때. 저는 저때 현장에 있었어요. 2007년도입니다. 10년 전에. 왜 저랬냐 하면, 근데 물어봤어요, 저희가. 김현종 당시 본부장은 저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얘기는 우리 언론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미국 협상단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 이유는 미국인 뺨치게 영어를 너무 잘하고 너무 터프하게 협상 과정에서 응했다는 14개월 걸렸는데요. 저희는 그걸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죠. 워낙 터프하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협상단한테 협상을 하다 말고 자 협상 끝. 자 짐 싸서 이제 간다. 그리고 돌아 나와서 저희가 박차고 나온 적도 있고 미국 대표단들이 협상하다 말고 뛰쳐나가서 막 파행되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건 잘 알려진 일화죠. 예.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당시에 체결됐던 10년 전에 FTA의 평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유시민 당시 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워싱턴에 와서 상품 교역 부분에서는 한국이 이익을 볼 것이고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이 이득을 볼 것이다. 결론은 이 결판은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에서 나올 것인데 이거는 향후 10년 동안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이 체결된 이 FTA 협상에 따라서 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협상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그 당시 얘기를 했었죠. 자 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만의 목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봤더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10년 동안 해보니까 미국의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재협상하자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재협상을 하는 가장 적재적소의 인물이 누구냐? 김현종이 그래도 낫다라고 해서 청와대가 선택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 김현종 그 본부장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위치나 이 사람은 어차피 정치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미국을 상대로 이 터프하고 이 거친 협상을 해 나갈 사람으로서는 누가 가장 미국을 잘 아느냐. 김현종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선택의 그 배경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김현종 고문자에 대해서 더 얘기를 계속하면은 아니요. 양 소장님 아까 충분히 말씀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좀 하실 말씀이 있어도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먼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있다가요. 그러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예전에 한미 FTA 체결 당시에 뭐 국회를 상대로 내지는 한미 FTA 체결 직후에 국민들을 상대로 브리핑하거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준비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협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국익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 14개월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늘 협상을 타결하고 돌아보니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한미 FTA를 이 시점에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고 본 겁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 선진 국가를 지향적으로 지향해 나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투명성 같은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법이나 규정을 바꿀 때 20일 안에 이거 갖다 통보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40일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미치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우리 제도의 선제화 법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FTA가 성공했니 뭐니 하는 것은 체결에는 성공했지만은 국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해야 이게 성공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농가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마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거죠. 누가 대답해봐요. 두 사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늘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깐 마늘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마늘이 다 관세가 신선 다릅니다. 마늘 묻는 거예요. 신선 마늘. 그것도 모르고 협상했나? 아닙니다. 그거 알고 협상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173%인가 우리가 또 그 세이프가드 갖다가 또 도입해서 장치를 또 걸어놨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결단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위기일 수 있는 이런 독소 저항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평가가. 우리가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텐데. 그 양극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제 그 답을 갖다 더 자세한 답을 갖다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양극화가 더 생길 수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건 지금 이 시점에서 최 의원님이나 저나 이게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혹시 만에 하나 양극화가 심해졌을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가 국내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을 갖다가 그 갈등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10년 전에 한미 FTA 타결 직후에 대국민 브리핑 또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데 역시 한미 FTA 협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의원들의 질문에 뭐 막히질 않네요. 네. 근데 이제 저기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박이태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해 하동 지역구, 즉 농촌 지역, 마늘 문제를 농어촌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갖다 원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상품 교역,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그다음에 서비스 교역 이 세 영역이었는데 사실상 상품 교육 문제는 대부분 자동차와 전자제품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는 상당 부분에 이로고 혜택을 봤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들의 혜택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 거죠. 하나는 농업, 축산, 수산물 영역에 있어서 그 그룹들은 사실상 거의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중국과의 한중 FTA 논의 과정에 있어서 대거 이제 문이 열리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농축 수산물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부분을 하나를 지적하고 두 번째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뭐 지적재산권, 뭐 법률 서비스, 그 다음에 저작권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지난 5년 동안의 누적 적자액이 100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미 FTA를 왜 그러면 미국에서 재협상하자고 하느냐? 그 영역은요. 농수산물 영역과 그다음에 이 서비스 교역 영역은 빼고 자신들이 한국의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상품 교역 영역에 있어서의 적자폭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선언적으로 이 문제를 던졌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딱히 불만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에 훨씬 더 큰 적자폭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왜 한국을 선택했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한미 FTA 성공의 이유로 트럼프가 재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을 치면서 일본과 그다음에 유럽에게 재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서 한국을 짚었던 거지 한미 FTA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한미 FTA가 미국에는 이 실패의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소장님의 의견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한국을 타겟으로 삼아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제안한 것은 그것이 미국에게 불리한 협정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염두에 두고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다른 의견을 또 한번 저희가 보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 10년 만에 다시 예전에 맡던 자리에 또 맡게 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의당 지금 긴급 연석회의 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이유미, 이준서 전 최고위원 두 사람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김인원, 김성호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핵심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게 됐어요. 그렇죠. 일단 당 발표하고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일치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당 수뇌부,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당 대표였던 박지원, 일단 사실상 무혐의 된 거고, 이용주 의원까지 이제 무혐의 된 거죠. 박지원 의원은 이제 서면 조사로 지금 가름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법적인 수사망에서는 이제 벗어난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관심사는 이제 전당대회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연석회의, 긴급 연석회의 결과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안철수 후보 전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국민의당 비대위와 의원들 연석회의에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자리에는 앉았는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발언하기 전에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돼서 어떤 형태로든 얘기를 할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비대위하고 의원들 연석회의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그걸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사 결과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정계 은퇴냐 아니면 전면 재등장이냐 이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정계 은퇴론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연석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은 당내의 헤게모니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활로 자체가 완전히 봉쇄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호남에 의지한 국민당의 정서가 오히려 호남의 정서를 뒤집어엎는 그러니까 호남의 정서에서 좀 자유스러운 어떤 행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강한 야당으로 갈 수 있는 깃발로 안철수 의원이 재등장할 할 경우 당이 다시 한번 재교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정계 개편 쪽에서 상당한 이니시티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안철수 의원한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꼭 출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촉구하는 서명까지 받고 있다고 하네요. 8.27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우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대표로 이미 출마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서명을 해주신 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포함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당 정신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의 당의 얼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 대표가 여러 가지 곤란한 지점이나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불구하고 정면 돌파로 나서야 당이 결립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언제입니까?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이요. 네,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 김천글 위원장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원외 지구당 위원장. 예. 지금 이제 저 원외 위원들하고 현역 위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양분돼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외 위원장들은 안철수 당신이 나서야 된다. 당신밖에 없다. 지금 천정배, 정동영 이렇게 해서 호남 의원들이 또다시 이 당대표가 되면은 호남당으로 가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현역 의원들은 이제 안철수 의원 이제 정계연택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출마 여부 의지가 강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국민의당 내의 그 헤게모니 싸움은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국민의당 내부 움직임은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장시간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